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전달을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사상 초유의 임대료 멈춤법 현실화되나입니다. 네. 그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집합금지 기간에 임대료를 받지 않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 추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자, 먼저 이 법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예, 그 임대료 멈춤법은 소위 이제는 공정 임대료라고도 부르는데요. 지난 14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업이 제한, 금지된 경우에 그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러면서 처음 이제는 이슈가 됐습니다. 결국 임대료 부담 부분이 이제 공정이라는 이슈와 연루가 된 건데요. 그리고 바로 하루 만인 15일 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 임대료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라면서 바로 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몫의 비례대표인 이제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곧바로 이제는 법안을 냈는데요. 바로 이 법이 바로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위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보면요. 감염병 예방법상 이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전액을, 또 영업 제한 업종은 임대료 절반을 깎아주자는 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감면된 임대료는 그대로 건물주가 부담하되 건물주에게는 이제 대출금 상한 유예, 그리고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법안을 두고 또 논란이 많은 게요. 특히 이제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임대인에게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많거든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 임대료 멈춤법을 지지하는 주장의 근저를 보면은 그 임대인은 부자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손해를 보는 건 공정에 부합하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논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임대인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만큼 어려운 그런 임대인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임대료를 못 받으면 은행 대출은 물론 또 당장에 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노령층의 경우에는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가 한두 칸으로 이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임차인이라고 해도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또 자기의 개인 자산이 또 충분한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단지 임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그것 자체가 또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인센티브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이제 대출금 상한 유예나 이제 세제 혜택 정도인데요. 일단 구체적인 기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런 기준도 없고, 감면 기간이나 액수나 이런 것도 없이 일단 임대료부터 멈추자고 하는 건데, 무엇보다 임대료를 못 받아도 생활이 유지될 정도의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냐라고 또 질문해 보면 또 그 정도 수준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임대료 멈춤법은 오히려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눠 갈등만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판이 더 많습니다. 사실 어떤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는 세심하게 가다듬어서 이제는 좀 완성된 안을 내놔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좀 약간 거칠게 아직 좀 가다듬기 전에 안을 내놓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일단 민주당도 이제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서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또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제 도입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 법이? 예, 임대료 멈춤법이 도입되려면 이제 고려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 임대인을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눠서 이제 생계형 임대인과 또 그렇지 않은 임대인을 또 나눠야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임대료 감면 폭과 또 적용 기간을 세분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이제 금융기관이나 세무당국과 같은 국가, 그리고 정부, 그리고 민간기관이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결국 임대료를 감면해주기 위해서는 또 그 감면액을 정부나 임대인 중 누군가가 추가 부담해야 되는 만큼 이 세밀한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이를 추진하는 건 시간상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당장 내년 또 4월에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선거를 의식해서 신속히 입법을 하면 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간상으로 또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임대인 스스로 임대료를 감면을 해주는 그런 그 캠페인을 또 많이 했었는데 이 임대인도 다 같은 임대인이 아니라 그 생계형 임대인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캠페인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착한 임대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착한 이 임대인 착한 단어요? 예, 네, 네. 이 착한 임대인의 이 착한이라는 단어를 보면 결국 그 임대를 감면해주면 착한 거고 안 해주면 나쁘다는 어감이 강합니다. 그 한마디로 그 임대인의 이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료 감면 여부로 그 사람의 인격까지 평가해버리는 거니까 좀 이런 단어 선택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착한 임대인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이걸 일반 국민인 임대인에게만 하는지도 좀 의문인데요. 정부도 착한 정부가 돼서 서민들의 세금을 또 대폭 감면해서 세금 걱정 안 하고 생계활동하게 해주면 좋은데 또 세금은 또 꼬박꼬박 걷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또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이 정관계 인사들의 또 재산 공개 내역을 우리가 보면은 서울 한복판에 집도 있고 재산이 넉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착한 정치인 운동, 착한 관료 운동을 좀 활성화해서 남는 급여를 또 자영업자들 지원금으로 또 써주면 좋을 텐데 또 그렇게는 또 안 합니다. 특히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는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재산이 넉넉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받는 세비 중에서 좀 얼마라도 좀 기부를 해야 진정성이 있구나. 그래서 국민들도 좀 납득을 할 것 같은데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 또 꼭 생각해야 될 게 임대인이라고 해도 국가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두가 또 힘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좀 국가 정책을 설계하거나 또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만들 때는 좀 그때그때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좀 긴 안목으로 세심하게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다 이런 의미입니까? 이승기 변호사는? 예. 저는 이게 반대라는 입장보다도 좀 세밀하게 설계를 좀 해야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또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보유한 재산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아주 세밀한 설계가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그렇지 않게 좀 이렇게 러프하게 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런 논의를 시작을 한 것은 되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부터 또 같이 또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뭡니까? 예, 다음 이슈는 배드파더스 한보 후퇴 하지만 전진입니다. 지난달이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이제 우리 출병대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 당시 양육비 채무자가 그 배드파더스에 공개된 신상을 비공개해달라는 가처분을 그 법원에 신청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예,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 구본창 대표가 활동하는 양육비 해결 총연합 측에서 저한테 이번 결정문을 보내줬습니다. 의견을 좀 물어보려고. 그래서 제가 결정문 내용을 꼼꼼히 봤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사진과 구체적인 직업까지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니 위법하다. 이런 내용을 말한 겁니다. 다만 이름과 나이, 거주지, 학력과 같은 정보는 계속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학원명이나 직장명만 안 쓰면 되고 예를 들어 학원 원장, 강사처럼 일반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그 배드파더스의 활동이 또 위기를 맞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양육비에 무관심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 배드파더스가 이 양육비 문제를 사회의 중심 문제로 만들고 이에 대한 허술한 법 제도를 지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성과로 최근 이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고 신상까지 공개할 수 있는 이 양육비 이행법도 국회를 통과했고요. 배드파더스의 최종 목적은 배드파더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 구본창 대표도 이 법이 통과됐으니 배드파더스를 폐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아름다운 퇴장을 언급했는데 법원의 이번 결정이 자칫 배드파더스가 그간 해온 활동에
그 큰 의미를 희석시키는 결과가 될까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하지만 법원도 이 신상정보 공개 전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사실과 구체적인 직업에 대해서만 문제라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유지하면 일단 새로운 양육비 이행법이 본격화되는 내년 6월경까지는 이제 국가가 이제는 배드파더스 역할을 수행하는 거니까 그때는 아름답게 타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